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늦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늦가기 가정주부 구독자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에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이 많아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많아서 무늬만 가정주부지 사실 집안 살림을 신경 쓰는 시간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주 적고 살림 솜씨도 영 꽝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공부를 해왔던 지난 날처럼 살림도 하나하나 배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유튜브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요리 레시피도 검색만 하면 계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넣으면 맛이 좋아지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지 집에서도 호텔 저리 가라 하는 맛이 나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성미가 원체 그래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배워서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는 순간이 없어요. 일과를 보내다가 남는 시간이 좀 생겼다 하면 유튜브를 켜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내가 몰랐던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할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인생 공부를 어디서 하냐? 이 톡톡 사연에서 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외롭게 큰 사람이거든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지 사실 주변에 이런 인생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실 만한 좋은 어른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연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억울한 일들도 많고 또 감동적인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나름대로 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참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매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덕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를 많이 구하면서도 저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든 좀 늦은 편이에요. 나이를 정확히 밝히면은 세상이 아무리 넓다지만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요. 딱 몇 살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벌써 40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이제야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에 비하면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진작에 아이는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병원에 가니까 너무 노산이라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 선천적으로 제가 아이를 가지려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쉽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즐거운 결혼 생활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결혼은 늦게 해서 그동안은 시댁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그냥 남 일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요즘에도 결혼을 하면 저런 일을 겪는구나. 하다못해 톡톡 사연을 들어도 시집살이를 평균적으로 저만큼은 하는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제 진짜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기 좋아하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가방끈, 배움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사연을 쓰는 지금도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다 싶어서 웃음만 피식피식 나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와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애가 얼마나 빠르게 크려고 이렇게 성미가 급해서 그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올까. 그래서 제가 뭐든 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클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막상 낳아놓고 보니까 저는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던 거죠. 보통 아이들이 12개월만 되어도 엄마 아빠 소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흔한 옹알이로도 엄마 소리 한 번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희 집안이 절대 공부 머리로는 어디 가서 뒤처지고 속 터질 만한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서울대 출신에 해외에서 대학원 나오셔서 교수로 은퇴하신 분들이시고 친가 외가 통틀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밑으로는 학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나왔으니 두 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직도 어머니한테 죄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가 아스퍼거인가 발달장애인가 의심했었대요. 거의 40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뭐 걷는 거 뛰는 것도 이상 없고 다른 애들이랑 성장 속도도 비슷한데 유치원을 보내놓으면 애들끼리 이야기도 신나게 하고 잘 어울려 노는데 절 데리러 가면 구석에서 항상 장난감을 가지고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는 게 걱정이라는 말만 하고 혼자서 구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작은 유리창으로 조그만 애 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셨던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께서도 늦은 나이에 저를 임신하셨는데 내가 10달을 다 못 품고 애를 낳아서 애가 어디 모자란 게 아닌가, 나조차고 임신 중에 무리해서 일을 해서 어디다가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 욕심으로 늦은 나이에 애를 가져서 그래서 벌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 원망도 많이 하셨었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신 게 부모님께서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삶을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어머니께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제 손을 잡고 전국의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서 돌아다닌 거죠. 지능검사도 해보고 애한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교수직을 관두고서라도 고쳐보겠다고요.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하시면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그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보통 애들은 병원에 가면 직감적으로 아,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잘못됐구나, 그걸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 비행기를 접고 놀고 있었다고요. 병원이란 공간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다른 애들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악을 쓰고 우니까 애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울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입 한 번을 뻥끗 안 하는 애를 보니까 우리 애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은 아니구나 싶어서 대체 병원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했대요. 본인이 아파서 시한부 통보를 들으러 온 순간보다 그때가 더 긴장됐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어머니를 부르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밝았던 거죠. 원래 힘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안심을 시키나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너무나도 예상 밖의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 검사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 친구 발달은 전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원래 조금씩 다 다른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남들과 다를 순 있어도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똑같이 잘 클 겁니다. 다만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지능군에 속하거든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지능검사 다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토록 걱정하시던 발달 결과는 정상.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보통의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권하셨답니다. 40개월 가까이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고지능군이라니, 어머니도 그 얘기에 의아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믿어보는 수밖에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써주신 소견서를 들고 고지능군 아이들이 영재원 입학을 위해 지능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병원으로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어머니는 경악을 했어요. 저도 쓰면서 믿기지가 않는데 그 당시 검사 결과가 요즘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150 정도니 상위 0.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IQ 검사라는 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받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비싼 비용을 주고 웩슬러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 검사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도 없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혹시라도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아이가
알고 보니 인지 능력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아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부모님께서 학식에 깊은 분들이었고 두 분 모두 교육자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간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이 아니니 손을 떼고 우선 초등학교에 진학을 시킨 후에 영재교육원으로 진학을 시키자는 쪽으로 뜻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발달의 과정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고요. 한글도 못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들의 애를 먹일까봐 걱정을 하셨다는데 다행히도 학교를 입학하기 직전에 한글은 물론이고 간단한 영어 문장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 다른 걱정을 몰고 왔었죠. 아무리 지능이 높게 발달되어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친구 관계라는 건 배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 때도 항상 구석에서 혼자 꼼지락거리기 좋아했던 애가 갑자기 말이 트여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랑 갑자기 얘기를 잘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어머님 미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희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몰입하면 친구들이 하는 대화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미희와 이야기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희 어머니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편하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참관 수업에 들어오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떠들고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소개시켜주는 다른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그저 망부석처럼 책상에 붙어 앉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하염없이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쟤랑 친해지기 싫어 하고 수군거리는 다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아이를 쉽게 키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사연을 쓰다 보니까 저는 자식을 낳지 않을 계획이지만 힘든 육아를 하셨던 저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오네요. 제가 만약 그때 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아이의 영재성은 둘째치고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긴 하지만 매번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던 제 마음도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는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저 애를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꺼내면 넌 왜 그런 걸 좋아하냐는 표정으로 대화가 뚝뚝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져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쟤는 원래 말이 잘 안 통하는 애야 라는 그 이미지로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죠. 이대로라면 정말 외톨이로 커버릴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부모님은 조금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마침 좋은 기회로 아버지께서 미국 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함께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가 다니던 곳이 외국인 학교이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오히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설레고 신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일이 정리될 동안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더 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제 성격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학교를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누가 봐도 정말 신난 것 같은 표정으로 그랬대요. 엄마, 학교에 나보다 이상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너무 좋아. 여기서는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친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를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천체 물리학을 좋아하는 친구, 국적도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다른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 어딘가 괴짜 같은 구석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없는 그야말로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제 영재성을 신나게 펼칠 수 있었죠. 서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사회성도 같이 좋아졌고요. 제가 지금도 이 분야, 저 분야 가리지 않고 조금씩 얕게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습관이 아마 이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이래서 다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나 봐요. 미국 교육 과정도 한국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유치원 과정 1년을 포함해서 보통 13년제거든요. 초등학교는 6학년부터 8학년, 중학교는 2년제부터 3년제, 고등학교는 3년제부터 4년제고요. 여기도 의무 교육 제도가 있기는 한데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서 보통 10년 내외로는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을 보면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미국은 그렇지 않는다. 뭐 입시에 이만큼이나 목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는데 전 미국에서 입시 준비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것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양반이다 싶을 정도다 싶더라고요. 여기는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말하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입학사정관한테 뒷돈 주다가 뉴스에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아직도 기부금 입학 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피똥 싸면서 공부를 했냐?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IQ 검사가 정말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재수없게 들릴 거 알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살면서 공부가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이지 수학이나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들은 저에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성적은 전부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 속이란 속은 다 썩이더니 이제야 공부로 마음 편하게 그 빚을 갚는다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항상 남들보다 느리고 뒤처져서 가족들의 걱정을 한 몸에 독차지하던 저는 그렇게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문턱을 넘지 못해서 고배를 마셔야 하는 미국 입시를 단 한 번에 독파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문을 당당히 열게 됐습니다. 대학교 이름이 귀에 많이 익으시죠? 보통 미국 하면 하버드 대학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제가 나온 학교라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면 옥스퍼드가 1위, 스탠포드가 2위고요. 미국에서는 스탠포드가 1위, 하버드가 3위예요.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62위 정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 제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순위로 보여드려야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마냥 기뻐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6천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것도 마냥 효도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환율도 그렇고 등록금이 거의 7천만 원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찔하죠. 저는 심리학 쪽을 전공했는데요. 보통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데 전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라 이 분야를 항상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또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느렸던 사람이니까 지나가다가 뭔가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린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쪽 분야를 빨리 배우게 된다면 저런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고 어려운 저 시기를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속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싸워내고 있을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런 선한 마음가짐으로 대학 졸업장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와 다를 바가 없었네요. 저런 애들은 뭐 아니면 도다 쉽게 키울 수 없다. 키우면서도 여간 고생할 게 아니다. 매번 자리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때마다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기 일쑤였는데 제가 졸업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뭔가 해냈다는 것이 처음으로 증명해낸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 졸업장은 출신 대학을 떠나서 저에게 더욱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모두 교수직에서 내려오시게 됐고 학교에서 명예교수직을 제안받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으시다면서 은퇴를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긴 타국 생활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다시 그리웠던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떠나올 때는 항상 긴장되고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 제가 많이 자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한국으로 여행을 온 느낌도 들고 새롭고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으로 갈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저는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무기였던 졸업장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직장이든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들어갈 회사를 더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저도 마냥 집에서 완벽하게 같은 가치를 찾겠다는 핑계로 놀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캥거루처럼 부모님 주머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미국에서 살면서 학비를 얼마나 가져다 썼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던 중에 제 학력을 보고 친척분들을 통해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영재원이랑 연계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유학과 관련해서 진로나 진학 상담을 해주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출신 학교를 듣더니 원장님이 꼭 모셔오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제발 미팅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첨삭해줬던 경력이 있던 터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할 연봉을 들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아봤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액수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유학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모 유명 인터넷 강사가 한 달에 100억을 벌어들인다고 연봉을 공개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딱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애들 교육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구나 하고요. 여튼 그곳에서 일하면서 공부에 열정 있는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고 제 진학 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실제로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제 후배로 합격해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도 아닌데 이런 기쁨에 부모님도 오랜 시간 동안 교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구나 이해도 됐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쩐지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영재, 수재 소리를 받고 자라서 알지만 그런 아이들이 지능은 높은데 대인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꼭 제 어린 시절 같은 친구들이죠.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학 지도가 목적인 거고 애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을 고민하랍시고 원장님이 저에게 많은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참 고민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맞는 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죠.
부모님과도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작하게 된 것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인데 모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 봉사도 봉사지만 후원의 개념이 강해서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돈을 기부하는 형식이거든요. 기업가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본인의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봉사가 끝나고 나면 참여한 회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친구들을 어떤 방법으로 양성하고 후원하는 게 좋을지 회의도 하고 참 좋은 단체죠.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날이 많아서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스케줄 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에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 그렇게 저도 처음으로 그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학습지 관련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봉사활동 몇 번 나갔을 때는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랑 생각이 통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인지 정말 말도 잘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목표다. 처음으로 남편한테 제 인생의 목표도 공유해 보았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입시 지도를 한답시고 아이들 앞길을 어떻게 설계를 해줄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정작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갈피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런데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뿌옇게 안개가 껴져 있던 것 같은 저의 미래도 조금씩 선명한 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영재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설립하면 좋겠구나.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영재원이랑은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성적을 높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아이들이 더 잘 녹아들고 어울릴 수 있을지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앉아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항상 눈을 빛내며 제 얘기를 진중하게 들어주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기도 했고요. 당신이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있던지 간에 나도 그 꿈을 같이 응원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 그 꿈 지킬 수 있게 옆에서 노력할게요. 아이는 물론이고 결혼 생각도 정말 없었어요. 결혼을 입에 달고 사시던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니 애가 이제 결혼할 생각은 완전히 접었구나 싶으셨는지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라고 등 떠밀어 봤자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2년이면 언젠가 만나지 않겠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고 돌아 느지막하게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려고 아마 저희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제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아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주 순탄했어요. 저도 이제 명확한 꿈이 생겼으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할 일만 남은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일과 함께 병행하기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당차게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실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제 성미가 그렇거든요.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저도 결혼 생활과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삶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 사업하겠다고 사표 쓰고 뛰쳐나온 지 한 달 만에 정말 후회했어요.
동네에 지나가면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하다못해 닭강정을 사 먹으면서도 사장님한테 정말 대단하시다고 엄지를 치켜 올렸잖아요.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죠. 사업이란 건 제가 생각한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하려는 일은 전부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신경 써야 할 가족이 생겼고 시댁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신경 써야 할 가족이 단순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 한 명뿐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했어요. 제가 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시동생은 남편이랑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를 몇 번 해본 적은 없지만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겉모습이나 출신 지역, 학벌 등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모습이 꽤나 심한 것 같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을 잠시 떴었던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 이상하게 시동생이랑은 말을 섞지 않게 되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하나요? 훌륭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면 시동생이랑도 동서랑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우선 전 거기서부터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동서도 뭐 그런 시동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본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현재 자기의 위치를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사실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끝발 날리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운영한 예정이야. 이건 그냥 제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일 뿐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동서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지금 사업을 해볼까 하고요. 집에서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장학재단 쪽 사업인데 혹시 동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획서 페이퍼 좀 보내드릴까요? 제 말에 동서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지금 놀고 계신 거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뿐만이게요. 요즘에는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뭐 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준비생이라고 하더니 그럼 형님은 사업준비생이냐고 은근히 저를 깔보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뭔가 더 해명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동서가 저한테 물어본 건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준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 동서가 저의 어느 부분을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허황된 꿈을 쫓는 학벌이 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국에서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게 좋은 세계 대학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 졸업장까지 받아놓고 무슨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시 입학하려고 하냐고요? 대학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발달 심리 과정과 관련된 한국 학위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더라고요. 사실 정말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자리에서 필요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차피 외국에서 졸업을 한번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학점을 인정받아서 편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왕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위주로 편입학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대학교 팜플렛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오고 또 다른 대학이랑 다르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 대학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편입학을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의 자체적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준비는 잠시 뒤로 하고 집에서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네와 저희 집이 좀 가까운 편이에요. 제가 시동생에게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남편과 시동생은 또 서로에게 오랜 시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있어줬던 터라 결혼 후에도 집끼리 왕래가 잦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거는 동서네랑 좀 나눠라 하고 뭘 주고 가시기도 하고 반대로 동서네 집에 오셨다가 이거는 저희 집이랑 좀 나눠라 하고 주고 가시기도 하고요.
아마 그날도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이 주고 가신 게 있어서 오후에 잠깐 들리겠다 연락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늦가기 가정주부라고는 하지만 집이야 항상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동서가 온다고 다급하게 집을 치우거나 그런 불량한 짓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늘 그렇듯이 식탁에서 공부를 하다가 동서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동서는 아직도 제가 많이 어색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걸 전해주시라고 했다면서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둔 동서의 시선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대학교 리플렛들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차라리 제가 사실은 대학을 여기를 나왔고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해서 편입학 시험을 준비 중이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으면 오해가 쌓이고 일이 여기까지 커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힐끗 쳐다보더니 지금 영어 공부하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편입학 시험 과목 중에는 영어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동서의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내가 시험 볼 게 있어서 지금 우선 그거 준비 좀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오해의 씨앗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동서는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늦게나마 대학을 입학하려고 집에서 몰래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을 고졸로 오해해야 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제 얘기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 게 그게 탓이라고 한다면 탓일 수 있겠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편가르게 하는 인간들이랑 제가 한 가족으로 살고 있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뒤부터인가요? 가족 모임으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형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여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딘가 찝찝한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동서가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래서 이런 문화를 잘 모른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미술관에 초대받아 가서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작품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서 이 작품을 처음 보니까 느낌이 어떻다, 화풍이 어떤 것 같다. 물론 작가에 대해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나 본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하고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제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모르는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방식이라고 하든지 부끄러워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미술 쪽에 있어서는 원래 무지하기도 하고 작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사실 맞으니까 그랬냐고 나는 잘 몰랐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는 거죠. 그냥 덕분에 내가 몰랐던 좋은 지식 하나 더 생겼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의 성격이 본인이 아는 걸 남한테 뽐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설마 저 모든 발언들이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악독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보고 있었나 봐요. 말 속에 그런 가시가 박혀 있을 거라고는 입을 열면 그렇게 상상도 못할 독이 뿜어져 나올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깨닫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톡톡 사연에 사연을 제보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은 동서네 부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 회사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축하하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이 특별하게 만든 자리였는데요. 식사 자리 시작부터 동서가 좀 불퉁거리긴 했어요.
형님 부러워요. 저도 남편이 사업해서 집에서 못했던 것들 하면서 한 좀 풀고 싶네요. 예를 들면 공부나 이런 것들이요. 그것도 남편 돈으로 해야 마음 편하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럽다고 배 아파해요. 재수 씨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네요. 그렇게 이왕 쉬는 거면 집에서 좀 푹 쉬라니까. 갑자기 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는. 남편 성격이요. 원체 다정해요. 시동생은 또 그런 면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서가 일부러 남편을 좀 긁어보려고 한 소리인 것 같은데 똑똑한 남편이 그 말에 긁히지 않고 오히려 젠틀하게 받아쳐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저희가 설해마을에 있는 외국인 셰프님이 계시는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여기가 손님으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영어 메뉴판이랑 한글 메뉴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안내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셔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주문을 하려고 메뉴판을 펼쳐보니까 메뉴판에 온통 영어가 가득하더라고요. 저야 빼곡하게 영어로 써 있는 종이를 봐도 그냥 한글 읽히듯이 술술 읽히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음식을 주문은 해야 하니까 이걸 제가 가족들한테 읽어주고 음식 주문을 대신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종업원에게 얘기를 해서 아예 새로 메뉴판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서가 그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갑자기 어쩌면 좋냐는 듯이 웃으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메뉴판 이리 주세요. 형님 고졸이시잖아요. 아유, 여기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메뉴판을 줘도 영어로 된 걸 줘서 형님 많이 당황하셨죠? 영어 못 읽는 거 그거 그렇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배우면 되는 거죠, 뭐. 형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같이 대학 나온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되는 거죠. 이리 주세요. 에? 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한 사람한테 고졸이라 영어를 못 읽는다니요. 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대학교 팜플렛을 늘어놓고 편입시험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가 차서 웃으니까 동서는 제가 그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아예 제 메뉴판을 뺏어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 표정도 똑같았습니다. 대체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표정이요. 시동생은 형수님 정말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거냐고 화들짝 놀라서 얘기를 하고요. 형님 보세요. 여기는 셰프의 추천 요리라는 거고요. 보자, 여기는 코스 요리. 형님 코스 요리가 뭔지는 아시죠? 순서대로 하나하나 나오는 요리고요. 오늘 코스 요리는 오리 스테이크. 아, 여기 야채구이. 형님 어차피 이런 거 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데도 잘 안 와보셨죠? 저희 부부는 여기서도 외식 자주 해서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한 번도 어디 가서 학력 가지고 뻐긴다고 하죠. 그렇게 자랑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동서의 손에서 다시 메뉴판을 확 빼서 들었어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동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 동서에게 다시 하나하나 짚어주었죠. 동서, 셰프의 추천 요리는 오늘 운영하지 않는다고 메뉴판에 써 있잖아.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지? 동서가 읽은 건 2인 코스 요리야. 우리는 2인 이상이라서 이 코스 요리는 시키지 못하고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가 메인인 코스 요리나 모든 해산물이 메인인 코스 요리 중에서 선택해서 시켜야 하는 거야. 이런 데를 잘 안 와본 건 동서인 것 같은데? 나 여기 셰프님이랑 친분 있는 사이라서.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동서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영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별로인 것 같네. 유학파 아니고 국내파지? 영어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 맞고? 혹시 영어 다시 배우고 싶은 생각 있으면 종종 우리 집 들러.
내가 지금 동서 말대로 공부하느라 좀 바쁘긴 하지만 짬 내서 가르쳐줄 시간 내볼 테니까. 유창하게 메뉴판을 읽어 내려가면서 메뉴를 설명해주는 제 모습에 시동생과 동서 모두 깜짝 놀랐죠. 소위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영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저도 항상 콩글리시로 발음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혀 꼬아서 발음해봤자 어디 가서 잘난 척한다는 소리만 듣지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요. 그래서 제 발음이 그렇게 좋은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서를 비웃고 있는 저 대신에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나서줬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누구한테 영어 발음을 지적하고 영어 아냐고 물어본 줄 아세요? 이 사람 초등학교 이후에 미국에서 쭉 살았던 사람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교수시고 미국에 같이 계셨고요. 이 사람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영어를 아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스탠포드요? 아니, 미국에 있는 그 스탠포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형님, 지난번에 분명히 집에 갔을 때 식탁에서 영어 공부하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럼 식탁 위에 있었던 그 대학교 팜플렛들은 다 뭔데요? 고졸이라고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논다고 했지, 뭐 동서가 물어보면 옛날에 스탠포드 나왔다, 스탠포드 출신이다,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얘기를 다 해줘야 돼? 학력 가지고 위아래를 따지는 동서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거지. 스탠포드까지 나와놓고 나서도 학력 가지고 떵떵거리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건가? 지금 동서 그 얘기만 들어보면 마치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그걸 밝히지 않아서 동서를 속인 것처럼 들리는데, 동서 분명히 얘기해두지만 학벌로 사람 평가르고 그러는 거 그거 되게 없어 보이는 짓이야. 난 뭐 하나 가지고 평가르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사람은 내세울 게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거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동선 어느 쪽인가 해서 봤더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 동서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 학원 출신이라며? 학력 속인 거 시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 제가 쏘아붙이자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에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학력에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건 오히려 동서 쪽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 알고 보니 인서울대학교를 나온 건 맞지만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이었고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동문회에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는 뻔한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서 굳이 가족의 치부를 고자질하고 그런 진흙탕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숨기지도 않았던 학력 고백으로 인해서 집안의 서열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혹시나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없는지, 그 편견으로 내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했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사람한테 어떤 좋은 면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성공한 자수성가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늘 했던 다짐 같은 말이 있었어요. 꼭 성공하겠다고, 꼭 성공해서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고 말이죠. 성공은 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게 말이죠.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근방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저를 대단하다고 지켜 세웠어요. 과거에 저를 가난하다 무시했던 친구들은 자신에게 뭐 하나 떨어질 게 없나 싶어 이제 제 눈치만 보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들 너무 부러워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행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행해졌어요.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죠.
막 돈을 벌어들이던 시절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했었고 남편을 만나 연애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렇게 좋아?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도 일찍 할 거고 이쁜 딸 하나 낳아서 나는 못한 거 다 시켜주면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딸을 갖고 싶다고 매번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들이 낫지 않아? 그 많은 돈이 사위께 되는 건데. 그게 왜 사위 거야? 딸한테 다 줄 건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들 낳아도 며느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한테 주는 거랑 다르잖아.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딸은. 우리 딸 누가 남의 집 사람 만든대? 내 집 될 사위랑 결혼시키면 되지. 그 말 그대로 저는 사위 욕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바른 사람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집이 대단해서 딸을 뺏길까 무서워한 적은 있어도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우리 공주님 다 되지? 엄마, 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엄마가 다 사줄게. 정말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제일로 좋은 걸로 먹이고 제일 좋은 걸로 입히고 남들은 제가 어릴 때 못한 거 딸을 통해서 한풀이를 한다고들 했지만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딸을 사랑했고 딸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해주면서 키우면 벌은 나빠진다고들 하는데 저희 딸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도 잘 듣고 속 썩이는 거 하나 없이 정말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딸로 컸습니다. 내심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 저희 세 식구가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생각했었죠. 당신 그거 남들이 보면 과하다고 그러는 거 알지? 남들이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내 딸한테 다 해주고 싶다는데? 아이고,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행복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사고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가장 행복할 때 내가 다 가졌다고 다 이루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은 바랄 게 없겠다 싶을 때 그런 일이 닥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죠. 정말 너무너무요. 이렇게 나만 먼저 두고 가면 나랑 당신 딸내미는 어떡하라고. 나 하나 아버지 없이 큰 걸로도 모자라서. 사실 그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내 팔자를 물려주는 것 같아서요. 닮을 게 없어서 지 엄마 팔자까지 닮나 싶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녀만 남게 만든 자식 진짜 절대 용서 못해요.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도 쓰고 민사도 걸었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써서 말이죠. 가해자와 그 식구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울었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박살낸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덕에 음주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짧긴 했지만 말이죠. 남편이 죽고 찾아온 그 어둠 같던 시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저도 아이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았던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 딸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팔자 되물림 같다는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하며 울자 딸이 화들짝 놀라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우리 아빠를 뺏어간 건 그 음주운전자지. 엄마 팔자가 아니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렇게 둘이서 부둥켜 안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우리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무너지지 말자고, 아직은 내게 빛과 같은 딸이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 세월이 10년 정도 돼요. 그 정도 지나니까 잊혀지진 않아도 옅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을 생각해도 울지 않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을 쯤이었어요.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딸이 수줍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얼굴도 참 예뻤어요. 누구? 남자친구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얼굴로 들뜬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인 딸이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덜컥 겁이 났어요. 딸까지 보내고 혼자 남겨질 제가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았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하고 만난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결혼을 뜻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지? 언제 시간 괜찮아? 밥은 식당을 예약하는 게 좋겠지? 그래도 저렇게 설레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드는 딸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에서부터 선함이 묻어나왔죠. 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열심히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모든 행동 자체에 다정함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처음 봤을 뿐인데도 그의 성품이 느껴졌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딸이 좋아할 만하다고 말이죠. 또 사위를 얻으려면 이런 사위가 좋겠다고도 말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 그게 제 질문에 처음으로 난감한 기색을 비췄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의뢰하는 질문으로 물어본 것뿐인데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 눈치를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오빠 그거 말해도 된다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해? 딸아이의 그 말에 딸의 남자친구가 뒷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입을 뗐어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아유,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밖에 가서는 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유,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집안 사정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늘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티, 가난한 티 내면 사람이 무시한다고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났던 건 모두들 무시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딸애랑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직 저희가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라서 저희 둘은 물론 서로에게 확신이 있지만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확신을 가지실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했죠. 그렇게 딸애와 딸의 남자친구는 양가에서 다 아는 연애를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남편의 제사와 같은 날엔 잊지 않고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또 주기적으로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결혼을 시킨다면 이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허락을 했어요. 딸애가 나가고 혼자 이 큰 집에 남겨질 것이 너무 걱정됐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딸의 행복과 이런 좋은 사위를 본다는 게 더 좋았죠. 하지만 제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 신혼살림은 어머님 댁에서 차려도 될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래도 시댁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아유, 나야 괜찮지만 시댁 어르신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어?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그 편이 좋지 않겠냐 하셨어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듣자 하니 시댁 어르신은 본인은 혼자 오래 지냈지만 저는 평생을 딸과 지내왔는데 떨어지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괜찮다 하시면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먼저 얘기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받았다 생각했죠. 오죽하면 남편이 저희 모녀를 위해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신혼살림은 저희 집에 차렸어요. 혹시나 불편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는 듯 딸아이의 부부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서운해할까봐 일부러 그러나 싶어서 너희 편한 대로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그게 좋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만에 누리는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딸에는 고민이 있는 듯 보였어요. 딸이 울 것 같은 얼굴로 털어놓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피임도 하지 않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랍니다. 제가 왜 혼자 갔냐 다그치니 별일 아니면 엄마 걱정하게 될 게 싫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자궁이 좀 약하게 태어나서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내막이 약한 편이라 착상이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엄마, 어떡해? 나 임신 못할 수도 있대. 아휴, 괜찮아, 괜찮아. 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이 없으면 뭐 어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란했습니다. 저야 괜찮다고 하지만 딸애와 사위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사위가 많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게 왜냐니? 내가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 자기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큰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싸잡고 고민하고 힘들어했어?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자 딸도 그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듯 보였고요. 사위를 몰래 불러다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 뭐가요? 전 정말 진심이에요. 사위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전보다 더 세심하게 딸아이를 챙겼고 태도도 늘 한결같았고요. 그런 사위에 대한 제 믿음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위를 보고 간 지인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사위 잘 봤네.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게, 무슨 복이야, 그래? 아유, 나도 저런 사위 보면 소원이 없겠네. 정말 저도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병원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지만 딸에는 여전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사위와는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말이죠. 하지만 딸에는 말이 없어지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사위가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부정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참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나도 그래.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좀 되기도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사를? 네, 둘이서 한번 살아보게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게. 서운한 마음보다도 저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를 제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점점 사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끼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나가서 둘이 한번 살아봐. 엄마 외롭잖아. 아유, 엄마 너 없이도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래 보자 좀. 딸애도 아마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가서 살 집을 보러 다니고 그 안에 인테리어들을 상의하고 가구들을 고르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정말 혼자 괜찮겠어? 얘가 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네 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아기랑 토끼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 몰라? 그치.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딸내 부부는 독립을 했습니다. 원래도 큰 집이었지만 딸내 부부가 나가고 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던 딸내 부부 말이 생각나 그냥 지내기로 했어요. 물론 같이 살 때보다 교류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위의 판단이 맞았는데 딸애는 그전보다 혈색도 기분도 좋아 보였어요. 자네 생각이 맞았던 것 같네. 애 기분이 좋아 보여. 네, 집에서도 좀 더 많이 웃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게 말하며 딸아이를 보는 사위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나만큼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속 깊이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잠시 딸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하던 일이 바빠진 탓도 있습니다. 딸아이가 없는 시간이 적적하고 마음이 허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일을 벌려둔 게 한 번에 몰아쳐서 정말 말 그대로 눈꽃을 새 없이 바빴어요. 어느 날은 딸에게 온 문자도 뒤늦게 보고 늦은 답장을 할 만큼 말이죠. 그전보다 연락은 뜸했지만 사위가 주기적으로 딸의 상태를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안심했어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던 사위의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죠. 이제는 딸의 없는 집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불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긴장을 잔뜩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도 같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어머님, 진영이가, 진영이가. 진영이는 제 딸의 이름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진영이 이름만 불러대는 사위 목소리에 이제는 온몸이 떨려오는 듯 했습니다. 진영이가 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갔어요. 그 뒤에 사위가 한 말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죠. 진영이가 목을 매달았어요.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옷을 갈아입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을 향했는지요.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저는 제 딸의 빈수 앞에 검정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 멍하게 중얼거리는 제게 사위가 울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제 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제 손으로 직접 목숨을 끊었죠. 누가 왔는지 아닌지 이런 걸 챙길 여력도 정신도 없이
딸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현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저를 챙기고 저 대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모든 뒷정리를 한 게 사위였어요. 본인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말이죠. 뭐라도 좀 드셔야죠. 아니면 이러다 쓰러지세요. 차라리 그랬으면 싶어.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믿겨지지 않고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시면 진영이가 슬퍼해요. 우리 진영이가 나를 두고 이럴 리가 없는데, 어? 그렇지 않나?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진영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사위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사위가 편지 한 통을 주더라고요. 딸의 편지였어요. 마음의 정리가 좀 되셨을 때 드릴까 했는데 그걸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고맙네. 사위가 전해준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나야 진영이. 엄마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내 엄마가 되어줘서. 나도 누군가에게 엄마같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차마 끝맺지 못한 편지는 그 내용이 다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로 힘들어한다는 것도 우울증에 왔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알지 못했을까? 왜 웃는 걸 보고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사위가 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세 줄이 가슴에 콱 박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한 번은 사위가 죽을 들고 찾아와 권했지만 차마 입으로 넘기지 못했죠. 자네도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네.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지실 때까지, 아니, 괜찮아지셔도 올 거예요. 이제 어머님 자식은 저뿐이잖아요. 그렇게 사위는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뭔가를 사들고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죠. 하는 일도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현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내 가족은 아무도 없구나. 남편도 딸도 다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나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온 머리를 지배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돈을 벌어 뭐하나, 아무 의미도 없고 기쁨도 보람도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말이죠. 살아있다는 게, 숨을 쉰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은 날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사시에 제 재산의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사위에게 주는 걸로 유언장을 바꿀까 해요. 반이나요? 진심이세요? 이제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가 그동안 아들처럼 저희 모녀에게 너무 잘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반이라고 해도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부터 바꿨어요. 원래는 전 재산을 딸애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사위에게 주는 걸로 말이죠. 어차피 물려줄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생각을 하는 마당에 100억, 200억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이 돈으로 남겨진 사위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유언장을 수정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제야 잠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배를 누르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일을 봐주시던 파출부 아줌마셨어요. 저희 집 일만 15년 이상 봐주신 분이었습니다. 딸아이를 거의 저랑 같이 키워주신 분이죠. 아이의 장례식장에서도 제일 많이 우신 분 중 한 분이셨고요. 아유, 뭐 두고 가신 게 있으세요? 제가 그만 나오라고 했거든요. 퇴직금으로 집 한 채 값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10번은 넘게 거절하셨어요. 겨우 들려서 돌려보낸 게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그걸 또 돌려주러 오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그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제가 어디 돈 쓸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으니까 받으세요. 에이, 그럼 반만 받을게요. 아유, 이건 너무 과해서 하면서 아주머니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성품이 느껴지는 그의 행동에 설핏 웃으며 봉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도 어디 기부하는 데 써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봉투를 건넨 아주머니가 더 할 말이 있는 듯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말을 꺼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가는 마당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나 많이 하고 가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든 들어드릴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꺼낸 말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였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모르시는 편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는데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셔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떨떨하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따님분 집에서 일했던 파출부가 제 소개로 간 분이신 거는 아시죠? 그랬습니다. 딸의 집에 일하는 파출부도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믿고 고용한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꺼낸 게 이상했어요. 아, 그랬죠. 근데 그거는 왜... 그 친구가 이걸 찾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작은 수첩과 녹음기였습니다. 그 수첩은 따님 일기장이고 녹음기는 따님분이랑 사위분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녹음본은 저는 못 들었어요.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아휴, 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꼭 다 들으시고 정신 똑바로 챙기셔서 살아내셔야 돼요. 예? 꼭이요. 일이 좀 마무리되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꼭 죽을 사람처럼 자신을 대했다고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아주머니가 주고 간 수첩과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동안 읽지도 들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만 같을 때 차라리 모른 척 할까 하는 마음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심장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수첩을 들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수첩은 다름 아닌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의 시작은 딸이 처음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던 날에서 시작됐어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슬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퍼하다가 갔나 싶어서 정말 몰라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아이는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에는 점점 희망이 가득했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저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그득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내고 있는 게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죠. 일기를 읽을수록 더더욱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일상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일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제 표정은 점점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충격으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손에 힘을 주고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을 꽉 쥐었던지 손이 덜덜 떨리고 나중에 보니까 수첩에 손톱 자국이 깊게 나 있더라고요. 일기의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 내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언제나 끼워져 있던 약지의 결혼 반지가 바지 주머니에서 나오고 옷에서 여자 향수의 냄새가 난다.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확인하기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진다. 차 안에 여자 귀걸이가 나오고 스타킹이 나온다. 그리고 남편이 서랍에 숨겨둔 나한테 줄 거라 생각하고 모른 척했던 귀걸이가 사라졌다. 일기는 점점 더 읽기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시겠지? 나부터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이 일어나 싶은데 엄마도 혹시나 그런가 싶어서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사위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기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할 생각을 하던 아이가 일주일 뒤에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니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안에는 싸우는 듯한 딸과 사위의 음성이 담겨 있었죠. 그런 딸과 그런 사위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뭘 이혼을 해? 내가 너랑 헤어지고 걔랑 살겠다고 했어? 뭐랬어? 아니 그냥 잠깐 데리고 논 거라니까. 잠깐 데리고 논 거든 아니든 난 용서를 못하겠으니까 이혼해. 증거 있어? 어? 아, 내가 네 의부증이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증거? 당신이 묻히고 온 립스틱 자국, 차 안에서 발견한 귀걸이, 스타킹 이런 거? 이래서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들이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하나도 직접적 증거가 아닌데?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이 화가 난 듯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가는 듯 발자국 소리와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이혼을 왜 해 내가? 그 다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니 딸아이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차였는데 그 다음 사위의 목소리는 정말 이게 꿈이라면 누군가 당장 나를 깨워줬으면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재산이 다 내 건데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하냐? 차라리 널 죽이고 말지. 충격적이다 못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이성이 차려지더라고요.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기장 종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사위가 전해준 딸의 편지를 봤습니다. 그 일기장 종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한테 마치 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인 것처럼 딸의 일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 일기장과 사위가 나한테 전해준 편지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저희 딸의 자살 조사를 했던 분을 찾아가 그 모든 것들을 줬어요. 녹음본을 듣던 형사분의 표정이 굳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따님분 화장 안 하셨죠? 사위가 화장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애 아빠 옆에 묻고 싶다고요. 그때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던 게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했으니 아이의 아빠가 묻힌 남편 집안의 선산에 묻겠다고 한 게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일단 부검부터 진행하시고 재수사 들어가시죠. 사위분 소환부터 하고요. 그렇게 제 딸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딸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자마자 사위는 그 전에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아,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모녀가 쌍으로. 자네 말 다 했나? 못했는데? 아이, 불쌍해서 잘해준 걸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하자 한 건 댁내 따님이었다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좀 볼 줄 안다고 자부했던 과거가 민망해질 만큼요. 왜 증거도 없이 억울한 사람 잡냐고 경찰서까지 와서 진상짓을 하는 걸 담당 형사님께서 부검 영장도 나왔고 이러시면 나중에 더 불리하다고 하자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꿈이라면 제발 깨고 싶을 만큼 너무 감당하기 힘든 악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경찰서를 드나들며 증언을 하고 딸네 집에 가서 다른 증거가 있나 찾아보며 지냈어요. 변호사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입은 아무튼 소식 들었어요. 유언장 수정하셔야죠. 그제야 생각났어요. 내가 그 쓰레기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자식에게 내 전 재산을 반이나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그랬다면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겠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하는데 딸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따님분 집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이요? 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제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일단은 제 명의로 해둔 집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자식은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장례 치르고 한 일주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정황상. 개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그때 죽을 사왔던 그 시점이랑 맞았어요. 혹시나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유언장을 수정하고 그 자식에게 네가 잃은 게 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질신문이 있던 날 일부러 말했어요. 사실 사위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죽으려고 유언장까지 바꿨다고. 이제 다시 수정했지만 하고 말입니다. 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자신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은 차마 몰랐었나 봅니다. 장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대질신문을 하고 나오는데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더군요. 눈앞에서 수백억이 날아갔는데 아깝기도 했겠죠. 어떻게라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사는 동안 자네가 잃은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거든. 사정을 하고 말투를 바꿔서 속이려고 해봐도 이젠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그러고 나가는 제 뒤에 대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부검 결과 나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말이죠. 예상대로 아이는 스스로 목을 매단 게 아니었어요. 내심 그랬길 바랬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덜 고통스럽고 덜 억울할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사위에게도 들어갔는지 그는 다시 태도를 바꿔 이제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부인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남자를 찾아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위는 구속되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알리바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 관계를 인정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쉽게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평범하고 순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늘 그렇듯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딱히 제가 착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두고 간 그녀의 휴대폰에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딸애가 그렇게 된 날로 보이는 날에 톡이 있었어요. 오늘도 뭐다? 나 지금 좀 큰일 났어. 무슨 큰일? 하도 지랄을 해서 잠깐 누른다는 게. 뭐가? 뭘 눌러? 아, 몰라.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조용히 기다려. 그리고 한동안 톡이 없었죠. 그러다가 온 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날 나랑 같이 있었다고 해줄 수 있어? 그날? 와이프 죽은 날.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냥 제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이고 뭐고 이미 죽은 제 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개자식은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닌다는 사실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신을 다 잡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달래가며 그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걸 그 내연녀가 직접 어머님께 들고 와서 줬다고요? 네, 죄송하다면서요. 그래도 그 여자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네. 담당 형사분이 일이 수월하게 풀리겠다며 그 휴대폰을 받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휴대폰을 저한테 넘긴 걸로 그 자식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그년이 나를 버리고 저한테 붙은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줄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님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사위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며 그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용서고 뭐고 어차피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태도에 정말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살던 집 시세를 알아본 점 등등으로 사기죄 등등 걸 수 있는 모든 걸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길고 지리한 싸움이 되더라도 반드시 모든 걸 다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정말 셀 수 없는 횟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휴대폰을 주고 갔던 그 내연녀를 찾아봤어요. 제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기 빈털털이 됐다고 버린 거라고 난리치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대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용납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물론 그 내연녀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돈을 만났죠. 그분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건지 머리가 다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괴로운 얼굴로 울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죄도 큽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미웠고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세상에 내놓을 생각을 했냐. 정말 그런 놈인 줄 몰랐냐. 내 딸 살려내라.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소리를 쳤죠. 얼마나 많이 울고 소리를 질렀던지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와도 이 병원을 왔네. 딸의 장례를 치른 병원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링거를 다 맞지도 않고 제 손으로 뽑아낸 다음 딸을 보낸 그 장례식장으로 홀린 듯 걸어갔어요. 그날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산 사람들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장례식장 로비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도 제 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꿈 같거든요. 엄마가 그놈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할게. 꼭. 그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서 오열하며 딸에게 몇 번이나 다짐 같은 약속을 했어요. 25년형. 정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죠.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 대가로 말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식이 25년 뒤에 사회에 나와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남들과 같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놈이 사회에 나왔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살 수 없게 가는 곳마다 저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려야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웃기죠. 그 쳐 죽이고 싶은 놈이 또 제 삶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말입니다. 지금은 그놈이 사회에서 매장된 것처럼 보여요. 기사가 수백 개가 났고 딸의 사건을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 TV에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이 관심과 그놈에 대한 손가락질도 세월과 함께 옅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아내야겠다 했어요. 모두가 다 잊는다고 해도 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저놈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죽을 때까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그놈은 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제 딸과 저, 택시 운전을 하며 아들을 어렵게 키운 자신의 아버지, 그 본인의 가족들 인생까지 다 망가뜨렸죠. 사돈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하던 택시를 접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고향에도 소문이 다 나서 그 고향마저 갈 수 없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자식에게도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걸 나한테 묻나? 재판이 끝나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보러 찾아갔을 때 묻더군요. 사돈은 정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영치금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외롭게 25년을 보내겠죠. 그제야 자신의 상황이 절절히 실감되는 얼굴로 묻더군요. 제가 진영이랑 잘 살았으면 그게 다 제게 되는 거였던 거겠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미 죽고 없는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 바람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몇 년은 늙어버린 지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제 딸은 죽고 없는데. 그래서 더 고통스러우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그랬겠지. 하지만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담당 형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미친놈처럼 몇억거리며 자신이 원래 그만큼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부잣집 사위였다는 소리를 되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죽일 놈의 형이 확정되던 날 울부짖으며 딸이 살던 집을 갔습니다.
아이가 입던 옷, 덮고 자던 이불, 가방과 신발들을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쓰다듬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 정리가 되니 이제 다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왔죠. 그 개자식보다 오래 살아서 가는 길마다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었지만 딸의 흔적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살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딸의 짐을 하나하나 만지고 보던 중 서랍에서 편지 봉투로 보이는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열어보고 눈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졌어요. 딸애가 그렇게 된 다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건 딸애가 제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엄마 같은 엄마가 되려고 말이야. 처음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슬펐던 것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마음 쓸 일이 생기는 게 더 싫거든. 생기지도 않은 아이보다 나는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다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사이좋고 다정한 모녀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빠 목까지 다 행복해야지. 그치? 엄마 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저와 함께 다 잊고 다 정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바람이 묻어있는 편지를 읽으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지고 싶었어요.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옆에 우리 딸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재산을 다시 정리했어요. 기부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부를 하고 나중에는 제가 죽어도 기부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변호사가 염려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죽을 사람이 신변을 정리하는 것 같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죽을 생각으로 제 신변을 정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딸애와 남편을 만날 날이 오면 기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곁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몫까지 둘이서 열심히 살자던 딸, 그 딸은 제가 제 몫까지 살아내주길 바랄 테니까요. 살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개자식에게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듯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덜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겠죠. 지금은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고통스럽긴 하지만요. 이겨내 볼게요. 응원해 주세요. 진영아, 너는 나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단다. 엄마는 너로 인해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이지 굴뚝 같지만 엄마가 아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속상해할 게 분명하니까 엄마는 여기서 좀 더 견뎌볼게. 그리고 너를 그렇게 만든 그놈에게 끝까지 알려줄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이야.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보고 싶구나. 엄마 꿈에 자주 나와주렴. 엄마도 진영이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와 딸로 만나자.